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최근 발생한 SKT 유심 해킹과 개통 장애 사태로 일상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특히 노년층, 벽지, 거주민, 결제 시스템에 의존하던 소상공인들은 정보 고립과 경제적 피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디지털 일상의 취약성, 그 원인과 책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원유재 충남대학교 컴퓨터 융합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건상 건양대학교 스마트 보안학과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이한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키면 너 정보 다 빼가서 그 사람 해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왔어요. 일도 않고 이게 우선이니까. 한번 육지에 나가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대로 그냥 지내고 있어요. 네, SK텔레콤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국내 1위의 이동통신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역대 최악이라고 뭐 스스로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초유의 해킹 사건이 이제 발생했는데 먼저 이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 원유재 교수님, 이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뭐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유심은 스마트폰에 장착이 돼서 다른 스마트폰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 고객이 사업자한테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자한테 유심을 발급하고 통신망에도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통신 요청을 하게 되면 유심 정보와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비교해서 맞는 경우에 통신을 허용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현재 민간합동조사단이 그 사고의 원인을 누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빼갔는지를 현재 조사 중인데요. 몇 가지 보안 취약점과 악성 코드가 4개에서 8개 추가로 12개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심에 이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이제 다 담겨 있다고 이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킹이 된 거죠. 유출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요즘에는 뭐 휴대전화로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상이. 우리 차건상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앵커님께서 역대 최악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 대처가 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출된 정보는 알뜰폰을 포함해서 2,500만 명,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정보가 유출됐고 이 정보를 통해서 심스와핑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SK텔레콤의 대응 역시 문제를 키웠는데요. 법정 기한을 초과한 늦장 신고하고 고객에 대한 미흡한 안내,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SK는 해킹 대책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FDS, 유심 교체 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5월 7일 기준 약 5%의 유심 교체 비율이 불과하고요. 특히 저는 보안 입장에서 네. ISMI 이 정보가 유출된 곳이 망분리가 된 SK의 가장 핵심적인 보안 구역입니다. 여기까지 해커가 침투하는 과정에서 침입 경로까지의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정보 제기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이제 고객들의 신뢰가 떨어져서 26만 명이 타 고객사로 이동하고 그리고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 정보 유출을 넘어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통신 재난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어떤 피해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한나 변호사님께는 그 법률 전문가로서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휴대전화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 해킹이 됐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거 경고롭게도 이게 저도 SK텔레콤 네. 사용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은 해놓고 유심 교체 서비스까지 신청을 해놓았는데 지금 언제 교체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만에 하나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저라도 소송을 해야 하나 정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사고 발생 이후 지금 전국적으로 집단 소송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 확인을 해보니 거의 하루 1일마다 정말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저희 의뢰인들도 실제로 이 건에 관련해서 혹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의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관련된 법률 문제 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법률이라는 거 이제 소송이라는 걸 내가 피해를 입어야 어떤 피해도 입증을 해서 그러면은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사전에 이런 해킹 사태 같은 걸 좀 막을 수 없었나 그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원유재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고의 원인과 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혼란을 유발하기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불안감을 갖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해서 조금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면 보통 해킹 사고는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유출해 나가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해놓고 정보만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보를 유출해 나간 사람은 훔친 정보를 가지고 제2차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보 유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좀 생각해 보면 우선 전화번호가 나갔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나갔다는 것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더 많은 문자 메시지, 평범한 때, 그러니까 보통 때와 다르게 더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문자 메시지에는 피싱 문자와 같은 사기성 문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심을 복제하거나 아니면 유심을 발급받는 이러한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전화기, 스마트폰에다가 유심을 장착해서 마치 내 전화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1차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해서 그런 휴대폰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 거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유심을 교체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한나 변호사님도 SKT 쓴다고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통신사를 쓰고 있어서 이제 이번 해킹 사태가 나니까 일단 관심이 가잖아요. 유심을 교체해야 되나?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있나 해서 보니까 참 복잡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과연 이번 사태의 기술적 원인과 구조적인 허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차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사태에서의 기술적 원인은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된 SKT 그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타 통신사에서는 이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하였다고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암호화가 규정상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 중에서 키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밀번호와 매우 유사한데 다만 이 부분은 규정상 명확하게 사용자의 비밀번호로 볼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인증값으로 사용될 때 비밀번호로 사용될 여지가 높아서 암호화되어 있었다면은 조금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국내 1위의 이동통신사인데 보안이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비자의 신뢰성과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한나 변호사님 아까 모두에 이제 소송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럼 어떤 소송과 어떤 법적인 뭐 구제책이랄까요? 이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기본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민사소송 통해서 피해 구제를 받는 법이 있는데요.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런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정보 주체, 그러니까 즉 소비자들이 이 개인정보 처리자인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하는 그 회사에서 본인들 스스로 우리가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손해액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실제 입은 손해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해주도록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송 절차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기는 하고요. 그리고 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결국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밖에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피해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 사실 조금 이 디지털 세상에 좀 익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뭐 물론 피해가 나타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희 도입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진짜 생계에 그 영향을 받으시면서까지 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피해를 우려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또 생기거든요. 이른바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뭐 노인분들, 뭐 노인이라고 다 뭐 디지털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뭐 도서 벽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비문해층 이런 분들께서 이제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떤 불이익이 좀 있을까요, 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사고를 보면 정보 접근이 용이한 분들도 많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렇죠. SK텔레콤이 나름은 피해를 막고자 유심을 교체해주겠다고 모든 고객에 대한 유심을 교체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군다나 마침 부산에서 스미싱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또 SK텔레콤 사고와 연계됐다라는 그러한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일종의 오픈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 또 유심 교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그 절차도 T월드 앱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대리점에 가야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분들은 사실은 그런 앱을 사용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또 적시에 대리점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유심 교체, 예약 보호 서비스 이게 이 온라인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대리점에
저 생계를 좀 젖혀두고 직접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 어떤 피해가 좀 뭐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먼저 디지털 취약계층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죠. 전자정부 측면에서 온라인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98%, 고령층도 96%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정보화가 진행되는데 정작 이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 노동자와 같은 분들인데요. 이른바 디지털 취약계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그렇죠. 2025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장애인,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체 인구의 각각 5%씩입니다. 이분들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77.5%인데요. 약 20%의 격차가 발생되는데 이 격차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 접근이라는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해킹 사건에서 발생했던 유심 교체 서비스 같은 부분에서 보면은 시각장애인 그리고 한국어가 서투른 이주 노동자 이분들이 정보 격차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한나 변호사님께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뭐 근거랄까요? 제도랄까요? 이런 게 좀 충분한가요? 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법률이 마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그 스미싱 사건이 있었는데도 어쩌면 이게 유심칩 해킹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정도로 지금 디지털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인지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자체가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저희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포용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률들의 내용은요, 이제 뭐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이제 정보 기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어떤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나 구제 방안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도로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법률 개정이나 시스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취약계층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제 전화를 걸고 뭐 이걸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거든요. 요즘에 결제 시스템은 다 통신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전에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그 모 통신사에서 이게 막혀버리니까 낮에 영업을 못해서 뭐 손실을 보고 이런 거 보상도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떤 이런 고객 정보 유출 그리고 앱 결제 오류 뭐 이런 걸로 인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랄까요? 2차 피해 어떤 게 우려될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결제 수단의 비중을 보면 현금 결제는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고 그만큼 디지털 환경에서 결제 시스템을 쓰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또 거기다가 실물 카드를 쓰는 경우와 모바일 카드를 쓰는 경우 비율을 보면 실물 카드보다 모바일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오히려 52% 정도로 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근데 또 최근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많이 보셨을 텐데 휴대해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바일 포스라고 하는데 우리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또 이 모바일 포스를
매점 내에서도 사용하지만 또 이런 배달 시스템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은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판교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점심시간에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더군다나 이제 고령의 그런 자영업자들은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좀 낮을 뿐더러 또 IT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열악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그 소상공인의 어떤 피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거를 언급해 주셨는데 차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소상공인 업계 피해가 높은 이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더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우려 상황이랄까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소상공인이 국내 규모를 조금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2025년도 기준 596만 개 소상공인 업체하고 종사자가 955만 명입니다. 도소매업, 부동산업, 음식점업 순이고요. 고령자 소상공인도 2025년 전체 20%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 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나 모바일 포스 같은 유심 기반의 시스템을 소상공인들은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이번 사태로 유심 교체를 위해서 하루를 가게 되면 영업적 손실이 발생되고 그렇죠. 푸드트럭이나 이제 배달 전문 매장에 단말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이 영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게 되죠. 제가 그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피해 신고 센터 개설과 집단 소송 검토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화로 직접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명확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KT 아현지 지사 화재 당시에도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보상이나 배상 이런 피해 관련된 그런 대응이 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한나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제 소상공인의 손해에 대해서 통신사나 관련 기관 나가서 국가나 정부 청구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어쨌든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소상공인 경우는 손해가 크잖아요. 이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매출이 하락했는지 이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체는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절차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러면 정부나 관할 행정청과 같은 기관들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느냐. 하지만 이 정부나 이제 관할 행정청의 책임을 물으려면 이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이제 일반 민법에 의해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오로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입증을 다 소상공인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해야 돼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이나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이제 통신사의 과실로 손해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이제 손해나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SK텔레콤 측에 있는 것으로 좀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그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이 내가 피해를 봤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를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참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 현재 상황과 어떤 피해 우려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유심 해킹 사태 이후에 어떤 대응의 적절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가, 정부, 국회, 뭐 언론 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옹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가 난 이후에 초동 대처를 할까요?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초동 대처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준비가 좀 철저히 돼 있어야 되고 아주 낙관적으로 정상적인 경우만을 고려하지 않고 약간 예외적인 비정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철저하게 시스템에서 마련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 사고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몇 번 보이고 특히 지금 현재도 SK텔레콤은 개발 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초동 대처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해킹 사고가 났을 때 내부적으로 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부적으로 그 사고를 인지해서 신고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사고와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런 해킹 사고가 났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24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신고를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실은 그 사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며서 사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초동 대처에서 약간 사고 기관하고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청문회에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고의 그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혼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약간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정부에서는 SK텔레콤의 이게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그 이례적인 조치라고 하더군요. 이런 통신 시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행정 지도, 메시지 좀 어떻게 보세요? 차 교수님께서는 뭐 좀 강한 압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행정 지도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도가 나온 이유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SK 사건 이후에 보면은 사건 측면에서 보면은 법률적 측면과 서비스적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은 보안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두 가지 법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앞서 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신고 시간을 17시간 넘겨서 했었던 부분에서 약 2,500만 명의 정보가 추가 피해를 막을 시간을 지체했다는 측면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보면은 개보위가 SKT에 유출 통지를 하도록 이미 요청을 했고 SKT도 유출 통지를 하겠다고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 72시간 내에 유출 신고를 하고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이미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은 유심보호 서비스 초기에 보면은 고객이 직접 신청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SKT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부분이고, 또 유심 같은 부분들이 일부 신규 대리점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을 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런 행정지도라는 또 초강수를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정 부분 기업 편의적인 대응과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한나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해킹 사태 이후에 이용자에게 이제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아서 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신사의 법적인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네. 몰랐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SK텔레콤은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올렸을 뿐이고요. 네. 즉시 이제 개별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 정보 처리하는 자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네.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법률을 어긴 것으로 판단이 되면 네.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SK텔레콤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명백히 제대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SK텔레콤의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통지 의무 위반은 결국 SK텔레콤 측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으로 밝혀질 것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과연 지금 이런 디지털, 자꾸 우리 일상은 이 통신에, 디지털에 의존을 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안심하고 이런 인프라, 이런 구조적인 거를 좀 써야 되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디지털 사고는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이게 과연 어떤 구조적인 근본적인 취약점은 없는지, 이 대용 매뉴얼은 제대로 적절하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런 현재 상황 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통신사들은 대부분 다 대응 매뉴얼은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사고의 특성에 맞게 그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지 또 그 대응 매뉴얼대로 올바르게 대응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디지털 재난이 계속되는 이유들은 네. 몇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의 그 디지털 시스템들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예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를 또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러한 그 디지털 시스템들을 목표물로 공격을 하는 해커들이 또 계속 존재합니다. 네. 이러한 해커들은 뭐 이렇게 그 어떤 특정 기관의 어떤 그 서비스의 품질을 낮추거나 어떤 그다음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비를 잘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런 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그 내부 직원들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 또 판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디지털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통신망의 구조를 보면 민간 시장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개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공공망, 비상망 이 정부에서 좀 어떻게 좀 손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좀 구축을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차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은 시장 논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통신사들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공공의 어떤 세금으로 하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공공 재난 시스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서의 네. 공공 재난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지금 논의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런 일을 재난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궁금증을 가지고 이번 부분들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네. 있습니다. 네. 특히 사회재난은 화재나 감염병, 교통사고 같은 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KT 통신구 화재 때 네. 서울 도심의 통신이 마비돼서 정부가 이때 피해 보상과 개선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해킹 사건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과 네. 이렇게 분류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생계지원금이나 네. 세금 감면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활안전비나 절이용자 또 복지와 연결하면은 긴급 복지 지원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디지털 기반 사회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정보통신 재난은 공공재난의 영역으로 좀 끌어와야 되는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통신 장애도 공공재난 시스템 안에 이제 들어오게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재난적인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럼 지금 디지털 재난 이런 통신 마비 사태 자꾸 이제 반복이 되면 법과 제도 좀 정비도 하고 좀 보강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예. 지난 2022년도에 이제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크게 났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를 계기로 정부에서 법률을 잠시 손보기는 했습니다. 이제 네. 소위 말하는 디지털 3법이라 그래서 디지털 정보 관련한 법률들을 좀 개정을 했었는데요. 사실 법률들이 지금도 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이 흩어져 있는 디지털 안전 관련 법규를 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요.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법률들도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의 보호나 뭐 이제 디지털 안전 정책 같은 경우는 주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사후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사전에 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는 없었나, 미리 막을 수 없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법률과 제도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법과 제도가 모든 재난이나 사건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해놔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심 해킹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용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뭐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통신사라든지 국가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나부터 뭐를 어떻게 조심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통신을 좀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예방책 같은 조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하고 다르게 많은 문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 개인정보, 그러니까 전화번호부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다 아니면 해커의 손에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스팸 문자를 받았을 때 그 문자들에 대해서 대응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보내온 문자인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네. 연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다 요즘에 비대면으로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비대면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은행의 보안 카드를 알려준다든가 주민번호를 불러준다든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입금한다든가 이러한 일은 절대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런 어떤 절차나 좀 의심되는 거를 좀 만약에 왔다 그러면 대응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생업에 쫓기다 보고 그러면 다 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차 교수님께서도 한번 또 뭐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일반 사용자들 슬기로운 뭐 이동통신, 통신 사용법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생활에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게 많은 문자들이 오고 네.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피싱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 또 관련된 또 피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네. 부분에서 최근 이 사건이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이 피싱 범죄 조직들이 이런 문자를 이용한 부분에서 더욱더 각별히 지금 시기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유심 해킹 사태가 지금 당장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이 범죄 조직이 언제 어떻게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 범죄 수단으로 악용할지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이번 기회에 좀 잘 살펴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이한나 변호사님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디지털 재난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별도의 법 제도 정비 필요성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사실 의뢰인 중에서 제가 수행한 사건인데요. 부고 문자를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그렇죠. 하셨다가 통장에서 그날 바로 거의 1억 원이 넘는 돈이 네. 인출되는 바람에 소송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사실 돈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실 이 휴대전화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통제한다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느낀 부분이 뭐냐면 네. 이 SK텔레콤에서 반복적으로 사과를 하기는 하는데 정작 이 구체적인 피해 보상 계획이나 이런 것에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뭐 위약금 면제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어제 확인해 보니 또 이제 그 부분은 회사에서 예.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일부 도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는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손해를 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좀 피해 구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재난이라는 게 뭐 규모 이게 상관없이 내가 당장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보면 그게 재난입니다.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법과 제도를 비롯해서 어떤 그 경제 주체들의 좀 다양한 노력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이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 거의 다다르는데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격차 해소 이런 통신 대란을 막기 위한 어떤 과제 세 분께 한번 차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원 교수님께서 어떤 과제가 좀 있을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결국에 SK텔레콤의 대처 방안이거든요. 네. 아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격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SK텔레콤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 직원 한 명씩 보낸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과연 국민들이 SK텔레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직원들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선발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면 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소외계층들이 접할 수 있는 곳곳에 정부의 그런 어떤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러한 기관들이 많은데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는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네 거 내 것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관리 정착 이것들이 정부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 발생 시에는 긴급하게 고유의 역할을 조금 더 이렇게 우선순위를 낮추고 재난을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강조하신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기업의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부분이고요. 특히 이번 SK 통신인프라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돼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정보보안 기본법의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사회가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 비서와 같이 초연결 사회로 다가왔을 때 1-2년이 지나서 앞으로 사건이 잊혀지고 또다시 외양간이 망가져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는 정보보안 기본법 제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나 변호사님은 이제 법률 전문가시니까 어떤 과제가 법과 제도의 정비 물론 필요하죠. 어떤 걸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저희가 의식주가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권 또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법률과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 상황에 맞게 밀접한 대응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요. 어떤 주민센터나 공공도서관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디지털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피해는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과 통신 안정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모두가 연결된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과 제도, 지속 가능한 기술 대응책 마련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